지난 이야기, 호주 빅토리아 경찰국의 살인사건 전담반에 배치된 수습형사 에런 블런스는 사수인 라이언 홀든 형사를 만난다. 그런데 근무 첫날부터 끔찍한 사건들이 에런에게 찾아오기 시작한다. 이런 모든 일들이 에런에겐 충격적으로 밖에 다가올 수 없었지만 라이언 형사는 언제나 가벼운 농담으로 심각해진 그를 풀어준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한 연쇄살인마에 의해 프랭스턴의 여성들은 끔찍하게 살해되기 시작한다. 라이언 형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수습형사인 에런은 사건 현장에조차도 잘 나타나지 않는 그의 모습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놓여진다. 하지만 결국 거의 혼자 힘으로 연쇄살인마를 추적하여 체포하는 데 성공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 최연소 형사로 표창을 받기 전 빅토리아 경찰국장과 대화를 하던 중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듣게 되는데, 그는 죽은 지 30년도 넘은 과거 내 파트너였다는 말이 있어. 여기 이 사진을 좀 봐주겠나? 네, 자네가 라이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이 맞나? 네, 맞아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나일세. 네? 저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데요? 말했잖아. 30년도 더 이전에 라이언과 나는 파트너였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1960년 9월, 호주 퀸즐랜드의 브리즈번에 위치한 한 아파트의 사건 현장. 이곳에선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수많은 경찰이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55세의 아모스 어스트, 독신 남성. 라이언, 어때 네 생각? 글쎄, 그냥 심장마비처럼 보이는데 집주인 말을 들어봤을 때 술주정뱅이에 가까운 알코올 중독자였다면서? 나도 여기 오기 전까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목에 있는 타박스는 누가 조른 것 같아 보이지 않아? 맨날 혼자 집에서 술 마시는 사람을 누가 와서 목을 조른다는 거야. 길바닥에서 노숙자들이랑 술 마시다가 싸우기라도 했었겠지. 그런 게 요즘 한둘이어야지. 내 말 듣고 보니까 맞지? 그래, 그럼 존한테 맡겨놓고 다른 데서 없다 찾아보자고. 정말 목을 조른 게 맞다면 여기 들어온 사람을 누군가 봤을 수도 있으니까 이들을 좀 만나볼게. 그럼 난 존이 오면 얘기를 좀 나눠볼게. 이따 사무실에서 보자고. 약 한 달 후, 브리즈번의 한 술집. 쿠퍼,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사람 죽은 사건이 그 일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 생각해보라고. 목에 타박상이 있는데 그냥 그건 못 본 척하고 사건을 종결시키자는 게 말이 되냐고. 아니, 그렇긴 하지만 그냥 우리한테는 한 사건일 뿐이야. 일일이 반응하면 우리 일 못한다. 말인지 방구인지 윗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수사한 대로만 보고하면 돼. 결정은 저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 내가 나중에 저 자리로 올라가면 절대로 이딴 식으로 일하지 않을 거야. 맨날 정치질에만 빠져서 정작 사건 해결엔 신경도 쓰지 않는 썩어 빠진 인간들 같으냐고. 그래, 네가 꼭 높이 올라가서 나 좀 쉬엄쉬엄 일하게 해줘라. 나한텐 네가 정리해고 1순위야. 그래, 내 동기 사랑해. 1961년 1월 5일, 55세의 아모스 어스트가 사망한 채 발견된 지 약 4개월 후, 동부 시드니의 한 우체국. 반가워요, 앨런 브레넌 씨. 네, 안녕하세요. 계속 브레넌이라고 불러도 되죠? 네, 전 메이슨 벨빈이에요. 그냥 메이슨이라고 불러주세요. 이쪽 일은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럼 필기할 거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오늘 숙제하셔야 될 게 조금 있으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해요. 저도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거든요. 네, 지역 수사기관은 오늘 절단자라고 이름을 붙인 살인자가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하여 용의자를 체포하는 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2,000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하겠다 밝혔습니다. 1961년 6월 6일 월요일 오전, 브리즈번 경찰국 살인사건 전담팀 사무실. 야, 쿠퍼, 어제 저녁 뉴스 봤어? 아내는 외식을 좀 하느라 못 봤는데. 왜? 동부 시드니 쪽에 도메인 바스 알지? 공공수영장? 거기서 한 남자가 살해됐는데 칼로 약 30회 이상 찌르고 성기를 잘라냈다고 하더라. 사라진 성기는 바로 옆 항구 바닷속에서 잠수부들이 찾아냈고. 흉기도 찾아냈대? 아니, 흉기는 아직 찾고 있나 보더라고. 우리 관할구역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 정말 다행이야. 만약 그렇게 되면 국장이 우리 집에도 안 보내줄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대적으로 언론에서 떠들어대면 겁을 먹고 혹시 우리 관할 쪽으로 와서 몸을 숨길 수도 있지 않을까? 아, 끔찍한 소리 하고 있네. 일 중독자인 너는 요즘 사건이 없어서 괴롭겠지만 난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저주 퍼붓는 소리는 하지 마라. 1961년 11월 21일 토요일,
레지널드 그린필드가 살해된 지 6개월이 지난 날 아침, 브레너는 시드니 헤이마켓에 있는 믹 사이먼스 스포츠 매장에 들러 장을 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6인치의 칼날이 달린 칼을 집어들고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오, 낚시를 좋아하시나 보죠? 하하, 네, 저도 낚시를 참 좋아하는데 지난 주말에 잉어 90cm짜리를 잡아서 아직도 흥분이 가시질 않네요. 손님은 무슨 낚시를 다니시죠? 네, 저도 잉어를... 친근하게 말을 걸어오는 캐시에 반해 브레너는 다소 낯을 가리는 듯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동부 시드니의 사우스 다울링 스트릿을 걷고 있던 41세의 어니스트 윌리엄 코비는 술에 거의 만취한 듯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신경 꼭 갈 길 가시오. 혹시 괜찮으면 나랑 맥주 한잔 할래요? 맥주 있어요? 네, 안 그래도 사서 집으로 가던 중에 잘 됐네요. 저기 공원에서 한잔해요. 11월 23일 월요일, 지역방송 아침 9시 뉴스. 절단자가 약 6개월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어공원에 있는 화장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41세의 어니스트 윌리엄 코빈 씨는 칼에 약 50회 찔린 뒤 성기가 절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신고자는 오전 5시 30분경 경찰국으로 전화를 걸어 배트앤볼 호텔 맞은편 무어파크 화장실에 살해된 남자가 있다 라고 얘기한 뒤 끄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시각 시드니에서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한 구퍼는 해당 경찰국으로 연락하여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수사기관에선 현재까지 발생한 희생자들과 관련된 내용 일부를 알려주었고, 전화를 끊은 뒤 다시 검토하던 중 사무실로 출근한 라이언을 보고 얘기하였습니다. 라이언, 절단자가 다시 나타났다는 뉴스 봤어? 알아도 모른 척,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아갈 거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금 동부 시드니 경찰국에서 사건 내용을 직접 전해 듣고 검토하는 중인데, 이건 절단자가 행한 범행으로밖에 볼 수 없겠어. 칼로 수십 회 찌른 거나 성기를 절단한 거나 모두 동일한 방식이야. 대체 왜 네가 그 자료를 들고 있는 거야? 제발 무서운 짓 좀 그만해줬으면 좋겠어, 쿠퍼. 조금 아까 동부 시드니 경찰국의 담당자랑 통화했어. 꽤 주목할 만한 점은 절단된 부분이 꽤 깔끔했다는 점인데, 그쪽에선 아마 의사나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닐까 하고 추측하고 있더라고. 그래, 잘하고 있네. 내가 알아야 할 건 없지. 그런데 단지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예상도 하고 있어. 첫 번째 피해자랑 두 번째 피해자 모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살해되었고, 옆에선 맥주병들이 흩어져 있었거든. 그런데 필이 남아있었어야 할 지문 자국이 맥주병에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야. 범인이 의도적으로 모두 지웠던 거라고 볼 수 있겠지. 알았어. 이제 다 끝났어. 난 내 할 일 좀 할 테니까 너도 그 사건에 그만 신경 쓰고 할 일이나 좀 해. 동부 시드니 경찰국에서는 첫 번째 피해자인 41세의 노숙자 알프레드 레지널드 그린필드와 두 번째 피해자인 어니스트 코빈에 대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노숙자인 알프레드와는 다르게 어니스트는 두 자녀가 있는 기혼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현재 별거 중이라는 사실이었죠. 다른 말로 하자면 알프레드와 어니스트 둘 모두 목숨을 잃을 당시 혼자 지내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용의자가 혼자 지내고 있는 남성을 타겟으로 하고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고, 노숙자들이 주로 모이는 장소나 홀로 지내는 남성들이 자주 찾는 와인바에서 일반인으로 잠복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노력은 아무런 소득 없이 몇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저희는 이 살인자를 검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누구나 사람이 없는 골목이나 공원에서 10분 이상 혼자 있다면 이 미치광이 살인마에게 살해당하고 절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언론에서는 절단자가 동성애자일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네, 저희도 어떤 변태적인 성적 충동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정신병적 동성애자일 것이라 예상하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공식 발표를 한 같은 날 밤 동부 시드니에 위치한 한 술집. 브레너는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절단자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절단자인지 뭔지 아는 녀석 말이야. 덩치가 크고 힘도 엄청 쓸 것 같지 않아?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짓을 할 수 없을 거 아니야. 에이, 게이라잖아. 게이가 무슨 덩치가 크고 그래. 보나마나 비리비리하고 벌품없게 생겼겠지.
여자한테 인기도 없고 손도 한번 잡아보지 못한 놈이니까 같은 남자들이랑 자고 다니는 거잖아. 하긴 그래. 그런 놈이니까 술이 떡이 되도록 먹여놓고 인사불성인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거겠지. 여튼 개이 새끼들은 세상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니까. 안 그래 브레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뭐가? 게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실제로 본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말들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럼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유 없이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실제로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이런 거 모두 억측이라고 생각해. 평소엔 거의 말이 없었지만 절단자에 대한 의견에 대해선 자기 주장을 거침없이 하는 브레넌을 보고 동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네가 절단자야? 그럴 리가 없잖아. 너 미쳤어? 뭐 왜 그 뻘짓을 하고 그래? 농담인 거 알잖아. 맞아. 너답지 않게 왜 그래? 농담인 거 알고 있어. 그렇지만 선은 넘지 말자는 말이잖아. 41세의 어니스트 윌리엄스 코빈이 살해된 지 약 4개월이 지난 1962년 3월 31일 토요일 아침. 오랜만이네 선생님. 요즘도 낚시 다니시나봐요. 네. 지난번에 쓴 칼 어땠어요? 이 근방에서 저희 가게에서만 취급하고 있는 칼인데 엄청 잘 들죠? 네. 그런데 이렇게 칼날이 긴 칼은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생선 손질용인가요? 네. 우비도 구매하시는 걸 보니까 날씨 따윈 선생님이 열정을 막을 순 없나 봐요. 네. 네, 여기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이번에도 월청 낚으시길 빌겠습니다. 같은 날 밤 10시경 비가 약간씩 내려 더욱 짙은 어둠이 깔린 밤에 한 남성은 비옷을 입고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달링허스트에 있는 옥스포드 호텔을 지나 그곳 경찰서 앞을 걷고 있었죠. 그러던 중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듯 앉아있는 다른 남성을 보곤 말을 걸었습니다. 술에 많이 취하신 것 같으네요. 괜찮아요? 술 사주고 하지 마 꺼져 이 자식은. 안 그래도 술을 같이 마실 친구를 찾고 있었는데 괜찮겠어요? 이미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아니 나 멀쩡하니까 얼른 가자고. 그럼 버클레인으로 가죠. 거기 맥주 맛이 끝내주는 펍이 있거든요. 좋아 가자고. 그 남성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남성을 부축한 채 버클레인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그 남성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듯 보이는 술에 취한 남성은 거의 엎혀가다시피 하였죠. 그리고 가로등이 없는 어두컴컴한 모퉁이를 돌아 골목길을 들어서자 술에 취한 남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가 술집이야? 그 남성은 이 말에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듯 가방 안에서 맥주 한 병을 꺼내들었습니다. 사실 이 맥주가 맛이 끝내준다니까요. 제 말 믿고 한번 마셔봐요. 그 맥주병을 본 술 취한 남성은 마치 목이 말랐던 사람처럼 낚아채 뚜껑을 따고 마시기 시작하십니다. 정말 죽이는. 이런 건 어디서 난 거야? 직접 만든 거예요. 어쨌든 고마워. 술값이 다 떨어져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참. 그런데 이름이 뭐야? 난 프랭크 맥린이야. 프랭크 맥린. 에? 고개를 숙이고 프랭크의 이름을 중얼거리던 그 남성은 칼날이 긴 칼을 꺼내 프랭크의 목에 꽂았습니다. 만약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그 남성을 한 방에 때려 눕힐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남성의 팔을 뿌리치고 목을 졸랐지만 이미 목에 박혀있던 칼로 인한 상처에선 피가 분수같이 쏟아져 나오며 빠르게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남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 다시 칼을 뽑아 얼굴, 목, 가슴을 여러 차례 다시 찔렀고 피가 온몸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자 프랭크도 바닥에 쓰러져 버렸죠. 완전한 피웅덩이가 만들어지도록 그 남성은 죽어가는 프랭크를 어둠 속에서 바라만 보았고 얼마가 더 지나자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을 땐 그를 끌고 골목 안쪽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그 남성은 그곳에서 프랭크의 바지를 내린 다음 성기를 집어들곤 칼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그대로 올려쳤습니다. 매우 예리한 칼날의 궤도는 성기와 고환을 한꺼번에 몸에서 떨어지게 만들었고 그걸 곧바로 비닐봉지에 담고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골목 밖에서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죠. 갑자기 매우 불안해진 듯한 그의 눈동자는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이마에 맺혀있던 빗방울은 마치 식은 땀을 흘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마침 경찰의 사이렌 소리도 들려왔기에 그의 불안감은 극도에 달한 듯하였습니다. 몸을 완전히 웅크린 채 숨도 조심스럽게 쉬려 하였죠. 하지만 사이렌을 켠 경찰차는 도로를 따라 빠르게 지나갔고
밖에서 들려오던 사람들의 소리도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행운의 여신이 자신의 편이라 생각하는 듯한 그 남성은 칼과 비닐봉지를 우비에 싸서 가방에 넣은 뒤 버크 스트릿을 따라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프랭크의 지문이 묻어있던 맥주병이 든 가방을 쳐다보기도 하며 미소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지만 자신에게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고 있는 길거리의 많은 사람들을 보며 한심하다는 표정을 짓기도 하였습니다. 절단자에 의해 프랭크 맥린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은 불과 4개월 전에 일어난 살인사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전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더욱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이번 살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던 버크 스트릿의 한 골목길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충격은 더한 듯 보였죠. 베트남 참전 군인이었던 그는 밤 10시 35분경에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던 간호사 3명에 의해 당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게 확인되었으며 그로부터 15분 후인 10시 50분에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그곳을 지나가던 코니시 씨 부부에 의해 골목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절단자를 쫓아보낼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며 매우 안타깝다는 마음을 언론을 통해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발견되자마자 경찰은 절단자를 찾기 위해 몇 개의 팀을 꾸려 몇 분 만에 살인 현장 근처에 30명의 병력을 배치하였지만 결국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한 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단자에 의한 연쇄살인 사건은 호주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일로서 수사기관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출연한 여러 범죄 전문가들은 절단자가 틀림없이 미치광이 외과 의사일 것이라며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수년간의 수술 경력을 갖고 있던 외과 의사도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면 그렇게 깔끔하게 절단할 수는 없을 거라며 그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었죠. 이런 영향으로 시드니 지역 수사기관에선 은퇴했거나 현직에 몸담고 있던 모든 의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의사들로 이루어진 한 협회에선 마치 의사가 살인범이라는 게 기정사실인 양 행동하고 있는 수사기관을 규탄하고 있는 집회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연쇄살인범을 붙잡아야 한다는 의욕이 앞섰던 시드니 경찰은 극단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호주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점술가인 로샬린 노튼이라는 여성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죠. 악마와 매일같이 대화를 나눈다고 주장하던 이 여성은 바로 전날에도 악마가 자신에게 찾아와 절단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어딘지는 제대로 알 수 없다며 다소 김이 새는 결과가 있을 뿐이었죠.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시드니 지역의 시민들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며 촉구하였고 결국 연쇄살인범을 추적하기 위한 유능한 형사들을 전국에서 선발하여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당시 브리즈번 경찰국에서 근무하던 쿠퍼와 라이언 형사도 면접을 본 뒤 이 태스크포스에 합류하였죠. 난 순전히 내 파트너인 널 위해서 이곳에 온 거니까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꼭 빚 갚아야 된다. 알겠다고 라이언. 내가 널 위해서 뭘 못하겠어. 언제든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해. 그나저나 다음 주부터 시드니에서 생활이라니 조금 떨리기도 하네. 역시 너도 이 사건에 관심이 많았던 거지? 끝내주는 랍스터 맛집이 있다고 들었다고. 거긴 꼭 가볼 거야. 동부 시드니 경찰국 근처에 위치한 사무실에 마련된 태스크포스에선 많은 형사들과 수사관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조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제보도 반드시 실체가 확인될 때까지 조사하였으며 그러던 중 절단자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제보를 받고 한 집을 급습하기도 하였죠. 비록 절단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이런 노력하는 모습은 그나마 시민들의 걱정을 한시름 덜어놓을 수 있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수사를 이어가고 있던 사무실에는 절단자와 관련된 내용이 적힌 서류가 산처럼 쌓여가고 혹시 해외로 도피하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세부 정보를 인터폴에 보내 공조 요청을 하는 등 다방면으로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절단자에 대한 윤곽조차도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태스크포스에선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 한해 미화 $10,000를 지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1960년대의 $10,000는 현재 한화 가치로 환산하였을 때 약 1억 4천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당시 현상금으로는 아주 큰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호주 수사기관에선 이 절단자를 체포하겠다는 마음이 컸던 것으로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최근 피해자인 프랭크가 살해된 지 약 보름이 지났을 4월 14일
공군인 20세의 패트릭 로야는 프랭크가 살해된 곳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골번 스트릿에서 절단자의 공격을 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당시 그는 울타리를 타 넘어온 한 남성이 긴 칼을 들고 공격했었고 다행히도 피해서 도망쳐 약간의 상처만 입었을 뿐이라고 하였죠. 그리고 키가 크고 근육질의 몸매에 40세의 아랍인 남성으로 양복을 입고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적인 단서를 접수한 태스크포스의 수사관들은 그곳을 중심으로 그러한 인물에 대해 조사해보았지만 어떠한 목격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수사관들이 패트릭의 배경을 조사하자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로 밝혀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추궁하자 단지 관심을 끌기 위해 이야기를 만든 것이라 밝혔습니다. 안 그래도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태스크포스에선 그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재판에선 그에게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일로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동부 시드니의 한 우체국. 우편 배달부로 일하고 있던 브레너는 이날 우편 접수원이 급하게 연차를 내는 바람에 데스크에서 땜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서류를 등기로 좀 보내고 싶어서요. 네, 주소는요? 여기 있어요. 요즘 잠을 통 자질 못해서 정신이 없네요. 주소를 기재하기 위해 라이언 형사가 건넨 종이에서 주 소지를 확인하는 순간 브레넌의 눈썹은 약간 일그러졌습니다. 경찰이신가 봐요? 네, 절단자 그 자식 때문에 아주 참 편하게 살고 싶어서 경찰이 됐는데 잠도 제 마음대로 못 자는 신세네요. 네. 선생님도 조심하세요. 그 자식은 밤만 되면 나타나서 남자들만 골라 죽이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지. 아휴 참. 커피라도 한 잔 마셔야겠네요. 쓸데없이 말만 많아서 탈이에요. 다 됐습니다. 여기 영수증이요. 네, 감사합니다. 브레넌 선생님? 네. 수고하세요. 네. 절단자에 의한 피해자가 발생한 지 약 7개월이 지난 1962년 11월 초 어느 날 밤 42세의 제임스 에켓은 시드니의 시내에 위치한 피트 스트릿에 있는 와인 팰리스라는 와인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둑질로 인해 수감되었다가 가석방된 지 2주밖에 되지 않은 사람으로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혼자 왔어요? 예, 그런데 누구? 그냥 혼자 놀러 왔어요. 친구나 만날까 해서요. 제가 술 한잔 사도 될까요? 그러슈. 제임스는 처음에 갑자기 다가와 살갑게 말하는 남성을 보곤 경계하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냥한 말투에 그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학대당한 일, 거리에서 방황하다 좋지 않은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서 들락날락한 이야기들까지 말이죠. 그렇게 자신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린 그는 술이 얼큰하게 올라올 때까지 마셔댔고 상대 남성은 자신의 집에 가서 더 이야기를 나누자며 제안하였습니다. 거절할 이유 따윈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그와 함께 술집을 나서 그 남성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제임스는 그 남성이 꺼내온 맥주를 마시며 감옥에서 있었던 무용담을 자랑스럽게 말하며 의수대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술에 떡이 되도록 부어라 마셔라 하던 제임스는 결국 바닥에 쓰러져 잠에 드는 듯 했습니다. 잠이 든 제임스의 모습을 보고 있던 그 남성은 가만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약 1분이 지났을 때 제자리로 걸어온 그 남성의 손에는 긴 칼날이 달린 칼이 들려져 있었죠. 바닥에 누워있는 제임스 옆에 멈춰선 남성은 그대로 웅크려 앉아 칼을 들어 목에 꽂았습니다. 완전히 인사불성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제임스는 그 고통에 깜짝 놀라 반사적으로 그 남성의 팔을 쳐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그 남성도 깜짝 놀라 제임스의 몸 위에 올라타다시피 뛰어올라 칼로 찌르려 했지만 반항은 매우 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긴 칼날은 그 남성의 손을 깊게 베었고 이를 본 그는 분노가 극에 달한 듯 양손으로 칼 손잡이를 쥐고 그의 심장에 찔러 넣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공격으로 인해 제임스는 힘이 풀린 듯 반항하던 팔을 바닥에 떨궜습니다. 윌리엄, 왜 날... 제임스는 그 남성을 윌리엄이라는 이름으로 작게 부르며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로 바닥에는 웅덩이가 생겼으며 벽과 천장에도 뿜어져 나온 피로 인해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윌리엄이라는 이 남성은 다친 손을 부엌에 있던 행주로 감싼 뒤 다시 제임스의 곁으로 다가와 바지를 내려 성기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칼날은 제임스의 뼈에 부딪히고 긁혀
무뎌지고 구부러져 제대로 자르기 힘들었습니다. 몇 번 시도를 하다 잠시 칼을 내려놓고 제임스의 생기를 잃은 눈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가게로 가서 새로운 칼을 사오기엔 시간도 너무 늦었고 손도 심하게 다친 상태였기 때문에 어찌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보였죠. 이윽고 생각하기조차도 힘들다는 듯한 표정을 지은 윌리엄은 손에 들고 있던 그 칼을 다시 들고 그대로 절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엔 예리한 메스로 자른 듯 깔끔하게 되었지만 이번엔 아무렇게나 다진 고기처럼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절단하기를 마친 그는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그 칼로 절단된 부분을 몇 번 찌르곤 그대로 쓰러져 잠에 들었습니다.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채로 말이죠. 숙면을 취하고 개운한 마음으로 아침에 눈을 뜬 윌리엄은 눈앞에 누워있는 제임스를 보고 어젯밤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눈으론 피칠갑이 되어있는 자신의 팔과 다리, 몸 등을 훑어보았죠. 곧 당황스럽다는 표정을 지은 그는 곧 손에서 느껴오는 통증으로 행주를 벗겨보았습니다. 칼에 깊게 베인 듯한 상처는 그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었고 일단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가까운 곳에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에게는 자신의 가게에서 입은 상처라고 말하곤 치료를 받았죠. 얼마 뒤 다시 집으로 돌아온 윌리엄은 띄엄띄엄 남아있는 기억들을 애써 떠올리려 노력하였지만 우선 이 난장판을 정리부터 해야겠다고 마음먹고는 청소를 시작하였습니다. 바닥에 이미 스며들고 늘러붙은 피웅덩이는 깨끗하게 제거할 수 없어 잘라내고 찢어내서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의 옷과 양말을 모두 벗겨 옆에다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생각에 잠긴 윌리엄은 가만히 시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 뒤 정리가 끝난 듯한 그는 제임스의 시신을 들고 가게 지하로 향했습니다. 일단 보이지 않는 구석에 시신을 갖다 놓은 그는 다시 1층으로 올라와 최대한 핏자국을 없애려 노력하였고 중간중간에 다시 시신이 생각날 때마다 지하로 내려가 더욱 구석으로 안 보이는 곳으로 시신을 몰아넣었습니다. 그렇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록 청소를 해도 핏자국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고 절망에 빠진 듯한 윌리엄은 의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틀림없이 경찰이 제임스를 찾으러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하에 있는 시신과 피투성이화된 이곳을 보고 자신을 데려가 감옥에 가둬버릴 것이라는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았죠. 그리고 어젯밤에 제임스와 자신이 타고 왔던 택시의 운전사가 경찰에게 한마디만 한다면 자신의 감옥행은 더욱 확실해 보였기에 불안감은 극에 달한 듯 다리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는 편집증적인 그의 걱정은 겁에 질리게 만들었고 곧바로 가방에 짐을 챙겨 브리즈번으로 향하는 기차를 탔습니다. 윌리엄이 브리즈번으로 떠난 다음날 아침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려는 손님들은 세탁 후에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단 하루도 쉬는 걸 보지 못했는데 아무런 말도 없이 이렇게 가게 문을 닫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에 이곳을 방문한 다른 사람들도 같은 생각으로 그를 걱정하게 되었고 단지 착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곳을 떠났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주가 지났을 때부터 이 앞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이상한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나 생선 썩은 냄새가 풍겨왔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약 한 달이 더 지났을 땐 악취가 너무 심해 이웃들이 보건국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곧 점검차 이곳에 방문한 직원들은 안에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 경찰에 연락해 협조 요청을 하였고 이곳에 도착한 경찰은 문을 부수고 강제로 진입하였습니다. 세탁소 안의 냄새는 바깥에서 맡았던 냄새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심한 악취가 풍겨왔고 몇 사람은 곧바로 밖으로 뛰어나가 오바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의 진원지를 향해 추적하던 사람들은 지하 구석에서 썩어가고 있던 한 남성의 시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쥐와 벌레에 의해 많이 훼손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고 라이달미어 병원 영안실로 이송하여 부검을 실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심한 악취로 인해 내원하던 환자들의 민원이 들어왔고 결국 지하 2층에 있는 창고로 옮겨져 부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부검이 역시 신원을 파악할 수는 없었고 알 수 있는 건 단지 세탁소의 주인인 브레넌과 같은 40대 남성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이 단계에서 조사를 담당한 경찰은 실종된 상점 주인인 앨런 브레넌의 시신이라고 단정지었고
사인은 지하에 있는 배전반을 살펴보다 감전살해 당한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살해했을 것이라는 의심할 만한 증거는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였죠. 결국 그 시신은 앨런 브레넌의 이름으로 라이드에 있는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태스크포스 사무실. 라이언, 잠시 시간 좀 괜찮아? 아니? 그러지 말고 잠깐 이거 좀 봐. 3일 전에 세탁소에서 사장이 사망해서 부패 한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 바빠서 죽을 지경인데 또 무슨 일거리를 만들려고. 시드니 경찰국에서 사인을 감정사라고 했는데 여기 사진 좀 봐. 속옷이랑 카펫에 핏자국. 부패하면서 흘러나온 체액 때문에 젖은 거 아니야? 아니 라이언, 넌 배전반 살펴볼 때 속옷까지 싹 벗은 알몸 상태에서 해? 속옷이랑 옷들을 옆에다 벗어놓은 거구나. 무슨 결벽증 같은 거라도 있는 사람인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카펫에 있는 핏자국 좀 봐. 이건 그냥 몸에 있는 피 대부분이 흘러나와서 생긴 피웅덩이 자국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아? 그런데 이 카펫도 피해자 옆에 있던 거 아니야? 체액이랑 혈액 때문에 젖었겠지. 1층이야 라이언. 1층에 있던 거라고. 지하에서 죽은 사람이 왜 1층에서 피를 한가득 흘리겠어? 조금 이상하긴 하네. 거기선 공식 발표로 종결한 거야? 맞아. 그래서 갖고 온 거야. 그럼 됐잖아. 종결했는데 무슨 더 할 말 있어. 그런데 잠깐만, 이거 피해자 사진이야? 응, 사망한 세탁소 사장. 이 사람 혹시 이름이 브레넌이야? 앨런 브레넌이야. 아는 사람이야? 아니, 얼마 전에 우체국에 등기 붙이러 갔다가 짧게 얘기를 나눴는데 주소 보더니 형사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데. 세탁소 사장이라고? 응, 세탁소 연지는 몇 달 되었다더라고. 그렇구나. 혹시 모르니까 그 우체국에 가서 인사 담당자 좀 만나볼까? 내가 만나보고 올게. 이렇게 대화를 마친 라이언은 곧바로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브리즈번에 도착한 그는 한 하숙집을 구해 들어가 회색 머리를 검게 염색하고 콧수염을 기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단자에 의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강력한 살해 용의자인 윌리엄이라는 남성을 찾고 있다는 기사를 찾기 위해 매일같이 신문을 샀습니다. 그런데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나도록 실종된 제임스를 찾는다는 기사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신문에 뜨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워진 윌리엄은 이것도 이것 나름대로 그에게 큰 걱정거리를 안겨다 주는 듯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언론에서 절단자가 다시 발생한 것이라며 난리를 쳐야 맞을 텐데 어디에서도 그런 얘긴 한마디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혹시 경찰은 애초에 제임스를 발견하여 현장을 정리하였고 그곳에 잠복 수사를 하며 자신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 가게는 자신의 것이었기 때문에 주변 이웃들을 탐문한다면 잡히는 건 시간 문제일 텐데 대체 왜 자신을 잡지 않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를 미치게 만들어가고 있었죠. 브레넌이 일하던 우체국. 안녕하세요. 시드니 경찰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인사 담당자님 계시면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데스크를 보고 있던 여직원은 잠시 안쪽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더니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나온 그녀는 안쪽 사무실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하였죠. 그곳에 들어간 라이언은 안쪽에 있던 한 남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라이언 홀든 형사입니다. 인사 담당자님 되시나요? 네, 지점장이 제스퍼드예요. 그런데 경찰에서 무슨 일이시죠?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전 절단자 살인사건 태스크포스에서 수사에 참여하고 있는 형사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이 사람을 기억하시는지여서요. 앨런 브레넌이네요. 2달 전에 해고된 뒤로는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네요. 선생님이 직접 해고하신 건가요? 네, 당시에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직원들과 자주 다투기 시작했었어요. 몇 번 구두로 경고를 주긴 했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결국엔 해고할 수밖에 없었죠. 다른 직원들이 클레임을 걸었습니까? 네, 그래서 개인 면담도 몇 번 했었어요. 그러던 중에 경고를 준 거고요. 원래 좀 싸움닭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전혀요. 처음엔 아주 조용하고 성실하다고까지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서 일했고 사람들이랑도 조용조용히 원만하게 지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예민해진 것 같았어요. 별거 아닌 일로도 화를 내기도 했고 손님과 다툰 적도 있었고요. 이 사람이 최근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더군요. 혹시 들은 적 없으신가요? 세탁소라... 그 사람 성격이라면 꽤 잘 어울리는 일이기도 하겠네요. 다른 사람이랑 같이 일할 필요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럼 다툴 일도 없을 테고. 어쨌든 해관 뒤의 소식은 전혀 듣질 못해서 그건 지금 알았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혹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죠.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나오려던 라이언은 뭔가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한 듯 브레넌이 해고당할 당시에 살고 있던 집 주소를 받아내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독신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였는데 그곳 집 주인은 브레넌에 대해 상당히 안 좋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싫어했던 건 아니었지만 이사를 떠나기 몇 달 전부터 월세가 밀리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다툼이 잦아져 그에 대한 기억이 나빠진 것이었죠. 그것을 제외하곤 딱히 말썽을 일으킨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라이언은 얼마 뒤 사무실에 돌아온 쿠퍼를 만나 자신이 알아낸 것들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쿠퍼가 발견한 몇몇 이상한 점들을 제외하곤 흉기와 같은 타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종결된 사건을 다시 재수사하도록 만들긴 어려 보였죠. 그리고 라이언을 통해 브레넌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던 제스퍼 점장은 그래도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라고 판단하곤 그가 묻힌 공동묘지로 직원들과 함께 방문하여 꽃을 놓고 추도식을 열어 추모를 해주었습니다. 윌리엄은 불안감이 극도에 달해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였습니다. 다시 직업을 구해 일을 하기도 힘들어 보였죠. 더 이상 호주에 머무른다면 경찰에 잡히는 건 시간 문제일 것이라 판단한 그는 결국 뉴질랜드행 비행기를 타고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편집증적인 성격을 갖고 있던 그는 그곳에 도착해서도 여전히 경찰이 자신을 찾고 있을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커져가는 불안감보다 더욱 커져가는 감정은 살인에 대한 욕구인 듯 보였습니다. 다시 살인을 해야만 했고 어떤 결심을 하였던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다시 살인을 이어가기 위해 시드니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간 윌리엄은 작은 아파트를 구해 살기 시작하였고 이 순간 경찰에 잡힐 것이라는 불안감은 살인 욕구가 억누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앨런 브레넌이 사망한 지 6개월이 지나가던 날 이른 저녁 시드니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조지 스트릿을 걷고 있던 윌리엄은 자신을 보고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놀라는 남성과 마주하였습니다. 야, 너 뭐야? 크리스찬? 진짜 너 브레넌이야?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아니, 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무슨 말이야? 아니, 네 시신을 네 세탁소 지하에서 찾았고 얼마 전엔 장례식까지 갔다 왔다고. 그럼 가게 밑에서 죽은 사람은 누구야? 그리고 왜 도망친 거야? 무슨 상황인지 인지가 된 듯한 윌리엄은 재빨리 다른 곳으로 달아났습니다. 곧장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그는 가방에 옷을 쑤셔 넣다시피 대충 챙겨서 멜버른행 기차에 몸을 싣고선 도망쳤습니다. 한편 귀신이라고 믿고 싶을 정도로 어안이 벙벙했던 크리스찬은 그 일을 알려주기 위해 곧장 경찰국으로 갔지만 죽은 사람과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말했을 때 전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브레넌 사건을 담당했던 용사는 이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잠이나 푹 주무시라며 다독이며 집으로 돌려보냈죠. 경찰의 반응을 마주한 그는 정말로 자신이 귀신이나 헛거라도 본 것인가 하고 다시 생각하고 그 기억을 되뇌어 보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그건 진짜 자신이 알고 있던 브레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기억은 더욱더 선명해져갔죠. 결국 크리스천은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다시 경찰국으로 가 브레넌을 마주한 얘기를 꺼냈지만 그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당시 호주에서 온갖 가십거리를 써내는 것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인 데일리 미러로 향했습니다. 그곳 사무실에서 만난 조 모리스 기자는 크리스찬의 말을 듣고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틀 뒤 크리스찬이 겪은 그 일은 더 미러 신문을 통해 헤드라인을 장식하였습니다. 걸어다니는 시체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평소 같으면 또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써낸 거라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쳤을 일이었겠지만 절단자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사람들을 죽여나가고 있는 흉흉한 시기였기 때문에 경찰은 공식적으로 재수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라도 재빨리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절단자 사건으로 인해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아예 등을 돌려버리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 판단하였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사태를 지켜보고 있던 태스크포스의 쿠퍼와 라이언은 해당 사건을 재조사하는 팀에 지난번 자신들이 품었던 의문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라며 충고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드니 경찰은 먼저 죽은 사람의 진짜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시신 옆에서 발견되었던 칼구멍이 나고 피에 젖은 옷을 면밀히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한 가지 단서가 나왔습니다. 코트의 소매 안쪽에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쓰여진 126이라는 숫자였습니다. 옷에 쓰여진 4자리 숫자에 대해 꽤 익숙한 듯한 경찰은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번에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옥에서 석방되는 사람을 위해 지급하는 의류에 적힌 죄수의 번호였던 것이었죠. 예를 들자면 철수라는 사람이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죄수 번호가 1, 2, 3, 4였고 내일 석방된다고 가정한다면 감옥에서는 철수를 위한 5가지를 구해서 분류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보기 위해 잘 보이지 않는 소매 안쪽에 죄수 번호를 작게 적어놓죠. 그래서 이 죄수 번호를 통해 이 옷의 주인이 얼마 전에 석방된 좀도둑 제임스 해켓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듣게 된 시드니 경찰국장은 다시 시신을 무덤에서 꺼내야 했고 면밀히 조사한 결과 제임스의 성기 부위에 찔리고 잘린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지문도 자세히 분석한 결과 그 시신은 착한 세탁소주인 앨런 브레넌이 아닌 좀도둑 제임스로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걸어다니는 시체 사건 기사를 보고 브레넌의 세탁소 옆집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사장을 포함해 몇몇 목격자들이 제보를 하였습니다. 브레넌이 사라진 전날 밤에 그와 다른 남자가 세탁소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말이죠. 이것으로 시드니 경찰은 제임스를 살해한 앨런 브레넌이라는 사람이 매우 높은 확률로 절단자일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경찰에게 길거리에서 만난 브레넌의 외모를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몽타주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이 몽타주는 호주 전역의 모든 신문사의 헤드라인에 실려 배포되었습니다. 몽타주가 공개된 후 태스크포스로 물밀듯이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제보들을 선별하기 위해 많은 수사관들은 직접 발품을 팔며 확인하였고 그중 한 명은 라이언 형사도 있었습니다. 1963년 5월 9일 목요일 오후 2시경 라이언 형사는 자신이 몸담고 있던 브리즈번 경찰국으로 향하기 위해 기차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라이언, 혹시 바쁘지 않으면 우리 사무실에서 내 자료 좀 갖다 줄 수 있을까? 브리즈번? 정말 미안한데 급한 거라서 말이야. 난 지금 국장님하고 기자회견을 좀 준비해야 해서 시간이 안 되네. 부탁해도 될까? 아니 뭐 나야 좋지. 간만에 기차에서 숙면도 취하고 만난 것도 먹고 말이야. 그럼 내일 오전까지만 좀 부탁할게. 고마워 친구야. 이럴 때만 친구냐? 하여간 알겠어. 지금 출발하면 되지. 그래주면 정말 고맙겠네. 오전에 쿠퍼와 했던 대화를 떠올리며 식사를 하고 있던 라이언은 멀리서 눈에 들어온 한 남성을 유심히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171cm 정도의 키, 왜소한 체격, 검은 머리, 콧수염을 옅게 지른 철도 직원이었죠. 그런데 라이언의 눈에 그 남성이 한눈에 들어왔던 이유는 어딘가 낯이 익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디서 본 사람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있던 라이언은 얼마 뒤 생각하기도 귀찮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식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기차를 타러 가기 위해 개찰구에서 표를 주고 입장하려는 순간 좋은 하루 되세요. 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우체국에서 만났던 직원이 떠올랐고 고개를 들어 얼굴을 가까이서 마주하는 순간 그때 만났던 브레넌이라는 직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옅은 콧수염과 헤어스타일을 조금 바꾸긴 했지만 영락없이 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앨런 브레넌? 야 윌리엄! 저 멀리서 누군가가 라이언 앞에서 표를 받고 있던 직원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그 이름은 브레넌이 아닌 윌리엄이었습니다. 명찰에도 W 맥도날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하지만 아무리 봐도 브레넌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 그 자리를 벗어나려던 사람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혹시 저 몰라요? 처음 뵙는데 누구시죠? 제가 사람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해서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랑 헷갈렸나봐요. 아니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 친구가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혹시 실수라도 했나요? 아니요, 그냥 제가 실수를 했나 보네요. 미안해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윌리엄 일로 와. 역장님이 2시에 오라고 했는데 뭐하고 있는 거야? 다른 직원에게 끌려가다시피 가는 윌리엄이라는 남성을 바라보고 있던 라이언은 뭔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얼마 후 기차에 올라타기 전 아무래도 그 사람을 조금 더 알아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공중전화 박스로 가서 태스크포스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쿠퍼는 부재 중이었고 다른 수사관을 통해 이 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인 윌리엄에 대해 좀 알아봐달라고 쿠퍼에게 전해주길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볼일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른 라이언은 소변기 앞에 다가갔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험한 사람 체포했다가는 일거리만 더 생길 테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맞을라나. 다른 사람들한테 알린 게 맞는 일인가. 참.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소변을 보고 있던 라이언은 순간 목에 따끔한 느낌이 들었고 곧 따뜻한 느낌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냥 갔어야죠, 형사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아까 개찰구에서 만났던 윌리엄이라는 남성이 떠올랐고 뒤를 돌아봤을 땐 자신의 목에 칼을 찔러 넣은 채 노려보고 있는 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곧 목에선 피가 뿜어져 나왔고 그 칼로 자신을 더 찌르려는 윌리엄과 몸싸움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몸에선 힘이 빠져갔고 결국 수차례 찔린 뒤 정신을 잃어갔습니다. 태스크포스를 지휘 감독하고 있던 시드니 경찰국장과의 회의를 끝내고 사무실에 나온 쿠퍼는 다른 수사관을 통해 라이언이 남긴 메시지를 전해들었습니다. 예전부터 눈썰미가 좋은 라이언을 신뢰하고 있던 쿠퍼는 용의자임을 확신하고 곧장 다른 3명의 수사관들과 함께 그 역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뒤 그곳에 도착한 그들은 윌리엄이라는 직원을 찾아서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나갔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윌리엄이 갔다는 탑승구 쪽에 있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쿠퍼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현실적이라 믿기 힘들 정도로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벽과 바닥, 소변기, 거울, 세면대 등 모든 곳들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바닥에는 피에 젖은 채 하의가 벗겨져 사망해 있는 쿠퍼가 눈에 들어왔죠. 그리고 그 옆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중얼거리고 있는 철도 직원도 볼 수 있었습니다. 손에는 라이언의 것으로 보이는 성기 부위의 덩어리와 칼날이 낀 칼날이 들려져 있었죠. 체포고무고 이성을 잃은 채 총을 꺼내 그 사람을 쏴버리려는 쿠퍼는 같이 온 수사관들에 의해 제지당했고 결국 절단자로 추정되는 그 남성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경찰국. 그렇게 체포해서 재판에 넘겼고 5건의 살인 혐의를 기소해서 그 자식을 깜빵에 쳐넣는데 성공했지. 지금도 깜빵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네. 그렇군요.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아모스 호스트라는 사람 기억하나? 네, 자기 방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그 사람이요. 사실 그 사람도 자기가 죽였다고 윌리엄이 자백을 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 받았지. 당시엔 철저한 수사고 뭐고 단지 빨리빨리 종결해서 실적 올릴 생각에만 혈안들이었으니까 증거가 제대로 파악되지도 않았고 그나마 모아놓았던 것도 탄부실되었던 거야. 그 피해자만 안타깝게 된 거죠. 네, 그렇게 틀림없이 내 눈앞에서 죽은 채 발견된 라이언이 어떻게 자네의 수사를 도왔던 건지 그를 체포하지 못했다는 미련 때문이었을까. 사실 지금도 자네가 라이언과 함께 수사를 했다는 게 믿어지진 않네만 세상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언성을 높인 건 단지 자네가 말도 안 되는 사람 얘기를 꺼내기에 잠시 흥분했을 뿐이니까 그 점은 사과함세. 아닙니다, 국장님. 그래, 내 얘기 듣느라 고생 많았네. 앞으로도 계속 힘내서 사건 해결에 힘써주길 바라네. 네, 국장님. 이만 가보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끝내고 나온 에런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봐해라. 깜짝 놀란 에런은 옆을 돌아보았고 그곳엔 라이언 용사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형사님 어떻게... 글쎄, 어떻게 된 건지 네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지금 내 생각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곧 전화가 올 테니까 받아봐. 네, 빅토리아 경찰국 에런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런 형사님. 전 AFP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나단 노블레스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잠시 통화 괜찮을까요? AFP면 연방경찰이요? 네. 연방경찰에서 무슨 일이시죠? 최근에 폴 데니어 사건을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축하해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며칠 전 국립공원에서 젊은 여성 시신 2구가 발견됐는데 이 사람들이 영국에서 온 여행객으로 밝혀졌거든요. 네, 그런데요? 한 피해자는 심장과 폐를 찔렀고 나머지 피해자는 얼굴과 목에 찔리고 총에 맞아 사망했는데 폴 데니어의 피해자 비슷하게 성폭행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귀금속도 그대로 차고 있었죠. 추가적인 단서를 위해서 약 5일 동안 주변 일대를 수색했지만 다른 소지품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건 외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데 아무래도 형사님이 저희 수사에 참여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연락드린 겁니다. 아, 네, 그런데 국장님께 그건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국장님께는 공문을 보내 협조 요청을 마친 상태입니다. 서면으로는 아직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구두로는 저희 국장님과 이야기가 끝났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합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약 5분 뒤에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때? 아, 솔직히 폴 데니어 건도 형사님 도움이 없었다면 해결할 수 없었을 일인데 이것까지 맡을 수는 없어요. 네가 필요할 때 내가 없었던 적이 있니? 항상 없었잖아요. 아니, 그래도 네가 필요한 건 모두 도와줄 테니까 거절하지 말고 쿠퍼한테 보고하고 바로 이동해. 네, 까라면 까야죠. 뭐죠? 이제 개기는 거야? 아니요, 제가 무슨. 하여간 국장님을 다시 만나서 보고드리고 짐이나 싸야겠습니다.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 쿠퍼 국장을 만나 공식적인 승인을 받은 에런은 곧 조나단과 다시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집과 사무실에서 짐을 챙긴 뒤 차에 올라 약 800km 떨어진 캔버라로 운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범을 체포한 에런 블런스 경관. 아니 이제 형사겠군. 에런 블런스 형사. 물러서기를 시작하는데 어때?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잘해보라고. 근데 처음엔 이렇지 않았는데 군기만 빠져갖고 말이야. 가는 내내 계속 그렇게 떠드실 거예요? 심심한데 이거라도 해야지 별 수 있나? 다음날 오전 11시 캔버라에 위치한 AFP 사무실. George K. 5 George K. 496 Broadway, McHill Road.